오늘장 움직일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 선점해봅니다. 네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전히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죠. 지수는 눌려있는 가운데 테마는 활개를 치고 있는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섹터와 종목 선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기존 IRA법은 청정에너지 시설을 미국에 지으면 30% 세액공제 해주겠습니다가 기본 지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10%나 더 확대 제공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정말 말 그대로 국수주의, 즉 메이드 인 USA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30%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의 세액 공제인데요. 이번에 10%를 추가로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산 생산 부품, 예컨대 미국 안에서 그냥 미국 메이드 인 USA를 사용한다면은 그 인버터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이런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쪽에 대해서 10% 추가해 주겠다. 결론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40%나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방금 전 코너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분,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에너지 굉장히 많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도 혜택이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10% 세액공제 확대 혜택 조건, 당연히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업체인 하나큐셀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주가를 보면은 사실 되게 답답한 모습이거든요. 작년 5월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미국 퍼스트솔라는 $59에서 $210까지 급등을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잘 나오는 하나솔루션의 현재 주가 자리를 보고 있자니 주주분들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향후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용희 수석님? 저는 지금 두 가지죠. 퍼스트솔라가 고평가돼 있느냐, 하나솔루션이 이제 저평가돼 있느냐 두 가지인데 저는 하나솔루션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솔루션은 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퍼스트솔라는 이제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각자가 좀 타겟하는 시장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하나솔루션도 1위 업자고 퍼스트솔라도 1위 업자인데 퍼스트솔라는 이제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자국 내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게 많겠죠. 근데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정용하고 상업용입니다. 그러면은 퍼스트솔라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발전단지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면은 살 수가 없는 부담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일단은 효율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력 효율이 좀 좋아야 되고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 효율이 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그 매출 원가에 대한 좀 압박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퍼스트솔라가 좀 그 매출 원가에 대한 압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손실을 기록했고 하나솔루션은 이익을 기록한 게 다른 방향이었죠. 고부가 가치니까 마진이 좀 많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가지인데 저는 결국에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조금 저평가고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버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버터는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 경쟁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인버터에서 조금 생산을 더 하게 된다라고 하면 10% 세액 공제는 일단은 저는 수혜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율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모듈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하나솔루션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 자리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미래산업에 힘싣는 삼성. 일론 머스크 만난 이재용 회장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래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는 당연히 두 분이 따로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1대1 만남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의외였는데 현재는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일론 마스크 테슬라 CEO와 이제 만났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이 일본에 3천억 규모의 반도체 거점을 신설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두 가지 소식 한꺼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0일 날 이제 이재용 회장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그 삼성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났습니다. 그 전에 일단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보통 사교 모임이 썬밸리 컨퍼런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미팅을 가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의 뭐 거의 코어 오브 코어 멤버죠. 경계현 DS 부분 사장, 그리고 최신현 파운드리 부분 사장, 그리고 한진만 미주 총괄부 사장, 그리고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등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 삼성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위해서 차세대 IT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삼성의 어떤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영토가 좀 더 확대될지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나온 소식 같이 한번 좀 팔로우 해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일본의 요코하마에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2025년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억 엔이고요. 하나로 한 3천억 이상을 투자해서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만들고 사실 일본의 최고의 강점이 소부장 쪽인데 소부장 업체와 공동 연구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좀 더 이제 뭔가 시너지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이다 쪽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또 좋은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뭐 모두 합쳐서 1,000억 이상의 어떤 지원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소식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리고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이쪽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나오는 어떤 새로운 이슈들, 어떤 새로운 미팅을 했고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들을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본에 또 우리 돈 3천억 원을 직접 투자해 반도체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전장 반도체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테슬라의 차세대 칩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번 두 CEO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일단은 그 이재용 회장이 지금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 출장이었는데 그 미국 기업 CEO 20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와. 하루에 한 번꼴로 만난 거죠. 그러네요. 근데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든지 그 존슨앤존슨 CEO 아니면은 그 모더나 CEO 뭐 이렇게 모더나 의장이죠.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그 차량용 반도체 최근에 이제 암바렐라의 SoC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모비라이의 칩도 생산을 하지만은 일단은 테슬라 자율주행 칩도 뭐 일부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SSD랑 그래픽 D램이 일단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쪽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쪽까지 다 통틀어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이버트럭 출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상으로는 3분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분기는 좀 힘들고 아마 좀 4분기나 내년쯤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4680 배터리가 양산이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지금 테슬라가 하드웨어를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4.0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메라 픽셀이 조금 화소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테슬라는 카메라 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FSD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120메가픽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바뀌는 하드웨어 4.0은 뭐냐면 5메가픽셀이거든요. 그럼 500메가의 화질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화소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인식이 좀 더 잘 되고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달에 힌트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삼성전기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카메라 수주에 대한 공시가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량용 반도체 말고도 카메라 모듈 쪽까지 좀 통틀어서 좀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칩스나 이런 카메라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당장에 이러한 뉴스에는 뭐 텔레칩스 같은 종목이 움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이 이슈를 확장해서 보았을 때는 삼성전기까지 좀 추가적으로 주가 탄력을 예상한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 굳건하다. 현대차, 고궁행진 현대차 그룹 펀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LG, SK 같은 유수의 대기업 그룹주 펀드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낸 곳이 바로 현대차 그룹주 펀드라고요. 예, 말씀 주셨던 대로 지난 4월 달과 이번 5월 달 들어서 2,500포인트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펀드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인데요. 삼성, LG, SK 모두가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만은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주춤한 반면 바로 자동차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파생 상품에도 돈이 몰립니다. 그게 뭐죠?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ETF 펀드가 되겠죠. 자, 그 펀드에 돈 들어오면 50% 이상은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현대차, 기아를 또 매수하게 돼 있죠. 이런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이 끝이냐?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1분기 좋은 실적에 이어서 지금 2분기 즉 4월, 5월, 6월에도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가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는 자동차 판매의 사상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은 더 이루어질 것이고 그건 당연지사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매수를 더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지금 저점 대비 30% 가까이 주가 올랐는데요. 주가 오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기존 2차 전지 주도주 자리를 자동차가 메꿔주다 보니 지금 모든 프로그램, 모든 코너에서 출연자분들이 자동차 부품주, 탑픽 종목은 하나씩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한용희 수석님께는 항상 부품주 여쭤보면은 미국 인근, 뭐 현대차 미국 공장 인근에 있는 부품주를 좀 토대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원픽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전 명신산업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그 자동차 부품주들 뭐 하신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뭐 조금 중소형 종목들 다 올라오긴 했는데 명신산업은 아직까지 좀 올라오지는 맞아요. 못했었거든요.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핫스탬핑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차량을 경량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철강보다 그 강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핫스탬핑 부품이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미 그 법인하고 이제 심원 법인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두 개의 공장 위치가 각각 어디에 있냐면 프리몬트 공장하고 그 캘리포니아 공장하고 그 오스틴 공장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겹쳐지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또 그 기가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각각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지도는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게 작년에 제가 가져온 지도인데 작년에 그 조지아 카운티 쪽에 이제 그 현대차 공장에 대한 설립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왔던 게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SL, 아진산업, 대원강원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는데 모두 다 조금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올라오지 못한 종목은 저는 명신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핫스탬핑은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탑픽 종목은 좀 명신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까요?
어떤 지금 명신산업이 다른 부품주 대비해서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그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전에 사실 테슬라 판매량하고 좀 많이 동일시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다가 저는 핫스탬핑은 결국에는 모든 전기차에 쓰일 수 있고 테슬라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GM이나 뭐 이런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류비가 감소를 하면은 그게 이익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명신산업 다소 많이 다른 부품주 대비 많이 못 올랐던 부분이 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라면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동차 이슈 2차 전지 기업 신흥 SEC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신흥 SEC 딱 하면은 삼성 SDI 친구 그룹으로 시장에는 알려져 있죠. 삼성 SDI 양 원통형 배터리 캔과 캔 뚜껑을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에 직접 배터리 부품 공장을 짓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핫한 이슈 내에 있었던 업종이 잠깐 조정을 받으면 또 그게 잠깐 또 관심에서 멀어지기 마련인데요. 관심에서 멀어질 필요 없이 어차피 성장할 산업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종목을 찾고 한번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내용 한번 준비해봤는데 전기차 배터리 부품사죠. 이제 신흥 SEC가 1,000억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저에 깔린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치업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025년도에 가동 목표고 또 그 밖에 또 중국과 헝가리 공장 증설도 검토 중인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YOY로 30% 증가했습니다. 4,778억 나왔는데 올해도 20% 이상의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만 가면은 2025년도에 매출 1조 원 이상이 돌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메인 종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배터리 관련 산업 중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신흥 SEC 같은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EC까지 오늘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공시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가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온 상태에서 배임 혐의 소식이 좀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면은 카이가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결과 전현직 임직원이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 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사법당국에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소송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한 거고요. 그 전현직 임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CEO가 바뀝니다. 이러면 이제 연속성상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외부의 어떤 투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면 또 뭐 검찰이 능동적으로 카이에 문제가 생겨서 카이를 갖다 수사한 것도 아니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내부적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결과를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과연 액면 그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제 권력 다툼에서 생긴 감사 결과로 이제 수사를 한 것인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게 상황이 좀 파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최근에 카이가 이제 주가가 내려앉은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이 많은 부분이 사실은 1분기에 반영된 실적이 이제 2분기로 지연되거나 이제 하반기로 이제 수년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주가에 이제 안 좋긴 했지만 결국 이제 재무제표야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사실 이제 매수를 하는 매수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올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제 권력 다툼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이 사안은 좀 쉽지 않고 안 좋은 악재라 보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를 했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오래됐긴 했지만 예전에 한 6년 전에도 항공우주의 전직 대표를 갖다가 배임으로 고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의 좀 안 좋은 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좀 글쎄요 주가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변동성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기 주도 테마를 노린다. 로봇 관련 뉴스도 터치해보죠. 이 중국 아오보 로보틱스가요. 중국 전기차 기업이죠. 비아디로부터 대규모
협동 로봇 공급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이거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라이벌로 떠오를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기업 간의 어떤 거래가 나왔다는 부분인데 좀 거래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아우버 로보틱스죠. 여기 이 기업이 비아디로부터 대규모 협동 로봇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간에도 한번 다뤄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협동 로봇 강자가 사실 두산이죠. 두산을 한번 주목해봐야 될 이슈 중에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비아디 역시 최근에는 이제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강자인 어떤 두산을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생산성 향상시키고 인건비 줄이고 이제 수요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2016년도에는 5달러에서 2020년도에는 6.5달러까지 상승했고요. 4년 만에 30%가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에 중국을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앞서 이제 앞으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히 비아디는 자동차 만드는 기업인데 이쪽에 협동 로봇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련주들 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뭐 잘 아시는 대로 협동 로봇 시장에 뭐 1위 기업입니다. 뭐 해외에서 매출이 70% 넘게 가져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 구조도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강자 두산 로보틱스의 수혜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 그런데 막상 주가를 보면요. 두산은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선 반응도 좀 미미하고 다른 로봇주들도 최근 수급이 유입되곤 있지만은 전고점 대비해선 여전히 좀 에너지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로봇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한용희 수석님? 저는 협동 로봇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협동 로봇은 아직 상장이 안 됐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장 중에서는 이제 현대 로보틱스도 있고 하나 정밀 기계도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이제 로봇에 대한 가치로 받는 거는 이제 그 레인보우 협동 로봇으로만 가치를 받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인데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인가에 그 오토메이션 월드라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자동화 박람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직접 다녀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뉴로메카 협동 로봇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그 잘 만들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협동 로봇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감속기를 내재화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의 차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따지면은 양극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가 구성이 가장 비싸다 보니까 감속기가요? 네, 감속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를 쓰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 감속기를 계속적으로 좀 만들려는 회사는 SPG가 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뭐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뭐 제어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다 완료한 데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따라잡는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저는 굉장히 상용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그 교촌 치킨에도 들어가고 있고 뭐 이게 푸드테크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 저는 협동 로봇에서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는 괜찮지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뉴로메카를 조금 더 괜찮게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밸류의 차이. 그러니까 매출액이랑 실적은 비슷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밸류가 높지만은 뉴로메카는 아직까지 그 밸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로메카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하면 협동 로봇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종목을 꼽아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있지만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뉴로메카를 우리는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주가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공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동원산업이 5년 내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했다고요? 예, 이제 12일 날 이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중요한 공시를 했습니다. 동원산업이 갖고 있는 자사주가 한 거의 27% 되는데요. 자사주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걸 전량 5년 내에 소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인데 주주하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고 그다음 배당을 확대하는 것인데 자사주 매입한 자사주를 언제 또 다시 물량이 출하될지 모르니까 시장이 제일 선호하는 거는 그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원산업이 이번에 대규모로 자사주를 5년 내에 소각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350만 주를 이제 올해 이제 그 정확한 시점은 이제 7월 달
그 임시조정에서 나오겠지만 그때 결정되겠지만 이제 일단 350만 줄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이제 1,76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의 물량이 크기 때문에 5년이 지났을 때 해당 물량이 뭐 발표했으니까 다 소각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주당 가치가 약 39%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올해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장이 시작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대규모 이제 큰 공시를 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사주 그 소각을 했을 때 주주하는 정책의 일환인데 동원산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김남철, 그러니까 동원산업이 사실 동원투자증권이나 동원참치랑 같은 계열사입니다. 김남철 그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의 지분이 무려 이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대부분에서 주가가 수혜를 받는데 여기에 당연 소액주주들도 같이 계시면 이제 여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맥락으로 동원산업을 오늘 투자하시거나 향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좀 수혜가 됨으로써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또 변동성은 한동안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원산업 공시 내용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기사는 돈 되는 기사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사실 주식 잘하는 건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죠. 일단 무조건 싸게 사야 잘 사는 건데 지금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한 대형주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롯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뭡니까? 식품, 유통, 관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롯데를 제조회사다라고 보시는 투자자 별로 안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롯데가 의외로 제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롯데 쇼핑이라든가 롯데 호텔이라든가 이런 관광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좀 더 롯데를 들어가 보면은 롯데 케미칼이 있죠. 화학의 가장 전통적인 기업이죠. 그다음에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롯데 정보통신이 있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구일진 머티리얼즈. 지금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그런 제조업체들이 바로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 지주가 되겠습니다. 작년 고점이 41,000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28,200원. 다시 말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저평가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제조업 신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이오라든가 전기차 충전, 메타버스, 배터리 소재 등에 해당됩니다. 결코 롯데는 소비라든가 이런 유통 관련주가 아니고 좀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본격적인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다라고 보시고 이 회사들의 모든 홀딩 컴퍼니인 롯데 지주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